그리고 이제 화래기대다로 다시 돌아오고, 아, 오늘 잡소리가 많네. 화래기대다로 돌아오고, 저는 화래기대다는 사실은 이거는 이 시집 원고에 없었어요. 제가 출판사에서 이 시집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준 제목이 싫다는 거예요. 형, 이거 아이씨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투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어떤 시가, 어떤 제목이 좋겠어? 그랬더니 그 화래기대다를 제가 시인의 말 맨 마지막에 썼어요. 지금은 화래숲이 싱그럽다잖아요. 네. 이곳이 나다. 나는 화래기대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놈이 형 이게 제목이 좋겠다는 거예요. 화래기대다. 야, 아무리 내가 시를 못 쓴다고 해도 그렇지 시인의 말을 하나 따와가지고 시집 제목을 써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그럼 형이 하나 쓰든지. 화래기대다 하나 써. 근데 그게 그 마지막 교정이었거든요. 오케이 교정을 보는데 근데 약간 시험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자존심을 지금 얘도 시인인데 약간 그 제가 되게 애기는 시인이고 그렇지만 자식이 이게 내가 준 제목을 다 제치고 이걸 주면서 나를 시험하나 해가지고 반걸음이 좀 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친한 제가 애기는 후배니까 제가 이제 좋은 소설 그래서 정말 좋은 소스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받아서 제가 3일 썼나요? 그래서 줬는데 제가 그걸 형님 역시 청탁을 받아야 시가 되나 봐. 이러고 이걸 표제작으로 써놨습니다. 근데 요때 쓸 때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그 황현산 선생이 제가 이걸 6월에 썼는데요. 6월에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구대 안암동에 이번에 계시는데 구대 안암동이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근데 황현산 선생하고 저는 그 전에는 별로 친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 사실 아니에요. 황현동 이제 실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양반이 제기하는 문학론에 대해서 별로 저도 이렇게 끌리지도 별로 사실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시면서 저한테 네가 사무총장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병이 이렇게 갑자기 암이 확 터져가지고 못하고 1월에 암이 재발해가지고 8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래도 암수술 제가 4번 했는데 암에서 그래도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데 내게 어떤 생체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저 양반한테 뭔가를 나눠주고 싶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 시에 직접적으로 썼어요. 실은 그 한 줄. 그게 이제 당신에게 그 당신이 사실은 황현산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황현산 선생하고 저하고 이제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은 잠깐 나가시고 제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읊조렸어요. 선생님 못 들으시니까 거기 정신이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간절하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묵송하면서 이거 좀 들으실 테니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표제적으로 삼고 근데 이게 시집이 약간 좀 아픈 사람들한테 안 짜는 시집이잖아요. 그냥 죽음 같은 검은 거야. 이게 처음에는 하였어요. 이 시집 그 표지 바꿨습니다. 나중에 결국 디자이너가 너무 고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 시 중에 상당히 죽음에 대한 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제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많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발문을 처음 제가 현철이 형한테 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애도 시집처럼 묶여 있었어요. 화래기대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썼고 여기에 그 뒤에 이제 좀 생기를 가지고 썼던 시들은 여기에 안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시가 조금 더 있었고 그런데
황철영이 이걸 보더니 발문을 쓰다 말고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기분 얹혀서 못 쓰겠다. 꼭 죽을 놈이 세상에 내놓는 무슨 이런 것처럼 썼다. 조사처럼 써줘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이제 죽으라는 시좀 보다 보니까 비슷하게 써진 것들이 좀 있어서 덜어내고 새로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편집도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은 상향이라는 시는 이거는 바꿀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맨 뒤로 배치를 했고요. 편집을 좀 많이 했고 주되게는 뭔가 이렇게 좀 삶의 생기 쪽으로 전환하려고 제목도 이렇게 했고 이때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이성을 가지고 썼고 그다음에 역병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코로나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지구가 멸망한다면 역병으로 멸망하지 않을까 그럴 때도 시가 살아남아서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역병이라고 썼는데 그냥 26년부터 코로나 막 터지고 이러니까 이거 막 재수없는 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온 시집이잖아요. 그렇지. 성경 지문을. 그래가지고 욕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죽음의 이미지와 관련된 이런 작품과 그런 시어들, 제목들 뭐 이런 것들이 또 밟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대를 좀 바라보고 그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시인의 그런 간절함일까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통받고 힘들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슬픔과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넓은 차원에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면해야지 우리 삶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삶의 이면에 그 동전의 양면처럼 결국은 삶의 본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뭐 완전히 삶과 분리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죽음을 자꾸 털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몸짓과 행동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어떤 장례 절차도 너무나 그런 애도의 시간 없이 그냥 얼음 냉장고에 집어넣고 3일 만에 빠이빠이 해버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형식적인 것만 그냥 모든 것이 다 탈피되어버린 그런 것을 이게 그리고 어둡고 힘들고 한 것들은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하면 조차도 아이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 근데 사실은 그런 것과 대면할 때 자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부분이니까 성자들은 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걸 보고 부처님은 출가를 주심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또 한번 여기 이런 죽음의 문제를 또 한 번은 껴안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아픔을 또 실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보면서 그 기차 안에서 유튜브를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선생님들 그 강렬인 것들의 외로운 떨림이라는 그 시안에서 시인의 변심과 변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김사임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가령 이제 김지아 선생 같은 경우 저거는 변신이 아니라 변절이잖아요. 근데 그 형태상으로 보면 이제 김지아 선생이 그런 행동을 밟아왔는데 근데 그 사이를 잠깐 보면 김지아 선생이 올바른 상태였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발언을 할 무렵에 정신병 원래 입원하거든요. 정신병.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겪었던 생활, 이거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심하게 이게 뭐냐면 예전에 김지아, 70년대 김지아가 황살이하고 이럴 때는 지금 같은 인권이 없었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특히 감옥에서. 그러면 정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아무것도 없이 이 글쟁이한테 이게 연필도 안 들고 노트도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그 날아오는 벌들이나 무슨 벌레, 새 이런 것들 그것과 대화하는 거 아니면 날아와서 거기에 얹혀지는 풀씨 이런 거 커가는 거 이런 것과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올바른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나?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나와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까지 좀 오랫동안 약으로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런 것과 다르게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한 시대에 표상이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본인이 표상이 되고자 해요. 실제 뭐 저는 인간의 욕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연사로 있는데 갑자기 여기 내려가서 저기 가서 딴 사람 강의하고 있는데 뒷줄에 앉아가지고 그 연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여기서 연사했는데 저기 가가지고 막 박수 치라고 그러면 박수 잘 안 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태도지. 그러한 어떤 의식이 이분한테는 있어요. 그리고 김재하 선생님이 되게 성격적으로 애골수고 기타였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돼요. 전생님들. 저는 그것이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의식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조종하게 돼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그럴 때 김재하 선생을 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에요. 저렇게 죽어서 안 돼요. 이게 생명선생인데 이거는 저 사람들이 이를테면 강경대가 죽었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강경대처럼 분신자살해버리고 이런 거는 생명을 가진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체제나 이런 시스템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생명 있는 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그것을 조선일보가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제목 죽음의 구파를 거저치워라는 그 중에 나오는 문구들이 제목도 아닌데 그 제목을 그렇게 올려버리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걸 나가요. 그거는 김재하 본인에게도 슬픈 일이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랑 상관없이 그런 변절로 남은 거죠. 그러나 변심은 뭐냐면 이를테면 변절과 변심의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 봐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를테면 고 6월 항쟁 무렵에 박종철 치사사건 무렵에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교도관이 나오잖아요. 이구영한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정부현 사장에 전달하는 교도관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되게 체제에 옹호하는 쪽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방침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구영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쪽지를 그래서 전달하죠. 이 교도관이 없었으면 이게 정말 유혈함정이 없었을 수도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고리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변심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만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 뭐 어떤 것에 의해서든 내가 나 때문에 바뀌는 것이든 하든 것이든 혹은 사물이 혹은 사건이 체제가 나를 바꾸는 것이든 바꾸어지는 상태. 그거는 변절하고 변심은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나 김재하 선생 예로 든 이유가 뭐냐면 변절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놨는데 과연 저것이 변절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제 다시 그 변신과 변절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변신이나 변절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건 너무 심한 구획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획 짓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조금은 좀
좀 포괄적으로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영화죠? 암살인가? 거기에 보면 순간적으로는 계속 이 암살의 첩자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첩자가 아니고 실은 독립군이었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시기로 재단에서 뭔가를 판단하는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체로는 우리는 판단하려고는 합니다. 사실 판단도 되게 질문 중요해요. 좀 더 해주세요. 질문에 대한 뭐 추가 질문이나 아니요. 전신 이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그 행동 양식의 변화고 몸의 탈바꿈이니까 그러니까 뭐 말을 바꾸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절은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변절하고 이 변절. 말했다 저 말했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진짜 그 일을 행하고 몸으로서 나타나야지 그렇습니다. 다른 또 질문. 그 이제 작품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네요. 그 팔의 기대다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 네. 혼묘한 고양이. 여기 보면은 어떤 시상에 대한 표현을 하시고 그 시상만을 쫓는 모습을 자책하는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차용한 것이 그 난소공, 그 난쟁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난소공이 나와서 좀 재밌게 읽어보긴 했지만은 근데 그 어떤 시상을 자책하는 그런 내용의 그 난쟁이들, 난소공을 차용한 거는 너무 좀 뭐랄까 좀 센, 과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작가님은 이걸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난쟁이, 난소공을 사용을 하셨는지 그걸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저한테는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난소공이 너무 70년대 소설인데 하나의 모범처럼 익혀지는 거예요. 그런 거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조세희 선생 엄청 좋아해요. 제 친구의 외삼촌이기도 하고. 누가요? 조세희 선생가? 예. 그래서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기도 하고. 근데 조세희 선생은 현존하는 소설가 중에 가장 문장이 까다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장을 쓰고자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얀적으로 인간의 면접을 제가 보기엔 돌아가시면서도 완전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저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틀이나 형식이나 이런 거를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빼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빼야 된다는 개념이 어떤 난소공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네. 그거 이미 지나간 거야. 그리고 그 시절보다 훨씬 극악한 자본주의가 와 있고 난소공 하나의 모델이긴 하지만 70년대 공장 얘기거든요. 그거 상징적으로 썼지만 그 상징마저도 한 색발했는데 이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것이 살짝 들어온 거예요. 그걸 쓰려고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고양이에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양이를 싫어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선입견 아닐까? 실제로 선입견이에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혹시 그러실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자랐을 때 할머니들은 고양이의 눈동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싫어해요. 집에서 키운 고양이가 없었어요. 한 마리도. 오면 다 쫓겨나고 뭐 물론 쥐약 먹고 죽기도 했지만 고양이가 없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고양이의 눈에서 사를 본 거예요. 사악함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되게 정령신이 아니잖아요. 할머니들은
그 정령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고향의 눈빛은 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마을의 경우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고양이 눈알에서 사특한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도 모르게 저한테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내 얘기 다 나오네. 우리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계속 아팠어요. 그리고 저를 키운 건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저는 좀 결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젖은 쭈글쭈글하다는 느낌으로 자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진 젖은 다 할머니 젖이니까. 그냥 풍족하지도 않고 맨날 쪼글쪼글하고. 그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그랬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와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할머니가 늘 옛날 얘기 해주거든요. 그 중에 이제 고양이 얘기도 해주셨고 들었겠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갈림돼가지고 고양이는 저한테 싫은데서 지금도 싫어해요. 사실. 딸내미가 고양이 키우자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야 되지 않을까. 그 시기에 저 시를 쓸 때는. 그래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룰적인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서 굉장히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혹시 128페이지에 흰신이 그 할머님을 인상해서 실제 우리 할머니.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이 시집에서 한 편을 고르라고 하면 흰신. 그래서 죽음 얘기 쓰기 전에는 흰신이 맨 앞에 나왔어요. 사실 맨 앞에 배치를 했었는데 야 이게 뭐 죽음 얘기를 첫 판에 더 쓰냐 뭐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배열을 하면서 뒤로 좀 넘어갔는데 할머니가 실제로 저렇게 하셨거든요. 흰 고문신을 아버지가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맨 땅에서는 걷고 이렇게 보시고 걷고 진창 같은 데서는 꺼내서 신고 집에 오면 늘 그 신은 신는 신이 아니었어요. 전 왜냐면 신이 늘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실험 같은 거. 깨끗이 이렇게 참 모셔놓은. 이런 대상이. 그래서 그 문장이 참 저도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신을 신고 다니는 줄 알았는지 어느 날 보니까 신이 나를 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신을 신고 다니는 하늘에도 신이 있으니까 높여주죠. 다른 또 그러면 질문을 이제 안 하신 분 중에 혹시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더운데 고역이 네. 고역이실 것 남북 같은데. 사전 그 이야기 좀 별의말 큰 사전. 별의말. 네. 그거는 이제 저쪽 얘기긴 하지만 좀 계시 그래도 결의말 큰 사전을 문재인 정권 시기에 좀 북쪽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안 하더라도 이거는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결의말 큰 사전은 서로 말을 소통하자는 거였고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굉장히 중시했어요. 진짜. 이게 아버지가 요구한 공식이에요. 김일성 주석이 문익환 목사를 만나면서 약속한 거예요. 문목하고 둘이서 약속한 거예요. 그 문목이 갖고 간 사전이 우리말 사전이고 그게 이제 우리말 가려사전. 박용수 선생이 만든 사전을 갖고 왔는데 김일성 주석이 반한 거예요. 이런 사전을 한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이거는 국가 사업이다. 그러니까 문목이 그러면 남북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걸 이제 돌아가시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받아서 결혼을 남북위원회, 북측위원회 만나가지고 조건까지 다 갖춰서 이제 서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친구가 젊은 시절을 어디서 보냈어요? 서유럽에서 보냈잖아요. 사고가 되게 서구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문화 이런 게 이 전통 이거 없어요.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진짜 쌍욕인데 X도 몰라. 너무 몰라 이 친구가. 그리고 실제로
그 문화 쪽에 우리가 만났던 파트너들이 그 위에 있는데 그걸 다 하방시켜버렸어요. 없어. 우리가 만났던 사람 있잖아. 그때 남북 작가대회 할 때 이 사람들이 조직에서 다 조직도 없고 그래가지고 도정환 형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았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못 만났어. 그쪽에 가가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요구를 또 했어. 정도상 그 소설가가 북쪽에 라인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북쪽 거는 놔두고 남쪽 사업은 5년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파일로는 이게 이제 오케이만 하면 돼요. 저쪽에서. 그래서 책자로도 가능할 정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노래된 북쪽 말과 그 뒤에 작업한 남쪽 말을 섞어서 좀 미흡하긴 하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결의말 큰 사전 작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인만 남았네요. 저쪽에서 야 부족하지만 그러면 이걸로 하자 그러면 양쪽에서 해낼 수 있어. 근데 저쪽 말은 조금 더 섞어야 되겠죠.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근데 완전히 말이 바뀌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어휘가 똑같은데 그 의미가 바뀐 것도 많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잖아요. 오징어 낙지. 걔네들은 오징어가 낙지예요. 우리가 가서 낙지 달라고 그러면 그냥 오징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 바뀌어버렸어요. 달리겠어. 바꿔서. 그래서 그 파일 갖고 계세요? 아니 그걸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지. 결의만 결의말 큰 사전 받으려고. 결의말 큰 사전 자체적으로만 있지. 그거 누가 갖고 있어요? 보급용이 아니야. 보급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 시인들한테 좀 살짝 주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사진 좀 쓰게. 그래서 그 작업을 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연봉 선생이 그 이사장을 그만두고 나서 우리 이제 이사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이쪽에서 이제 그동안 작업을 했던 김동영이라고 우리 쪽 사람은 아니지만 꽤 이걸 도와줬어요. 결의말 큰 사전이. 그러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우리 정권이 아니잖아. 우리 쪽 그러면 이상하네. 하여튼 저쪽이었는데 그때도 김동영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무슨 평화통일자문회의 그거 의장인가 부의장인가 하면서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을 이사장으로 하고 정도상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언어학자 같은 거 있고 국어학자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를 이사장으로 앉히면 후속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청와대에 보냈는데 조명철이라고 혹시 아세요? 조명철? 탈북자예요. 탈북. 김일성 대학 교수였는데 탈북해가지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이 친구를 이사장으로 딱 앉히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서는 탈북자는 배반자이잖아요. 배반자. 총살인데 그런 놈을 대표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를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걸 안 하겠다는 거구나. 지원을 안 하고 이 성과를 묻어버리겠구나라는 걸로 일으켰죠. 저희는. 그게 최근에 일이에요. 근데 조명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지금 사퇴할까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뉴스 보자마자 복사해서 형님한테 나도 그때 못 보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세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록이가 그걸 딱 보내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랬다고. 자기들도 몰라. 나와서 아는 거야. 보도가 나온 거야 먼저. 결의말 사전이 알고 있지 못했어. 올라오는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쳐버린 거야 바깥에서. 지금 정말 무서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느낀 게 뭐냐면 국립한국문학관 관장도 연봉 선생이 끝났거든요. 근데 아직 임기 끝나셨는데 신임 관장이 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검사 출신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으로 이 문인들을 취조했던 검사가 나 문학을 알아 하고 관장으로 오셨구나. 전기고문 같은 거 막 주로 했던 애가 오겠죠. 아니 전기고문 문인을 가장 많이 만난 검사. 걔네들은 전기고문을 직접 안 해요. 수사관들이
걔네들 그 취조실이 있거든. 나는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검사는 책상 위에 앉아 있고 거기 수사관들이 내려와서 이제 검사는 직접 안 해. 아유 검사가 이거 하겠어. 검사님께서 그 이런 거 막 할 때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걔네들이.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온대 와가지고 잘해드릴게요. 검사. 회의로. 회의로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 너무 덥잖아. 그 얘기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 지금. 아니 그 얘기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알아야 될 부분이고, 부분이 네네. 있어요. 저도 그 질문을 아까 드려야 되는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굉장히 이것도 해야 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말을 지켜내야 되고 남북의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이거 이어가야지 나중에 후위를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요, 또 저희가 밥 먹어야죠. 밥 먹을 시간도 있고요. 또 함께 오늘 즐길 수 있는 뒷담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남겨져 있으니까 오늘 정우영 씨님의 그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를 생생한 역사를 한번 쭉 현대사를 다큐멘터리로 본 것 같기도 하면서 시에 한번 무의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시간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딱 지나갔고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너무 시간이 짧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시인의 삶은 또 곧 시고 그리고 앞으로 시가 저희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고 또 어떤 틀 속에서 생각했던 거를 좀 과감하게 좀 깨는 어떤 그런 하나의 망치질 소리 오늘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뜨겁지만 열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 그 전에 이제 그 정록이가 그래도 저를 불렀는데 정록이들 찬양 한 마디 좀 하고 우리 시에 그래 또 한 번 부르지 않을까? 네네. 뒷담화요? 아니 듣다 말이야. 제가 마이크 좀 들고 크게 해주세요. 크게 얘기했다. 이정록 시인한테 실제로 그때는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이정록이 자기가 시인으로 데뷔하기 전에 나는 여기서 시집을 낼 거야 라고 적어놓은 출판사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그게 저한테는 그다지 없었는데 저 친구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한테 이 시의 진정성, 그러니까 시가 얼마만큼 사람을 이렇게 다듬고 만들어가느냐 하는 걸 두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도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그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든 어떤 작업이든 그냥 열심히 시를 쓴다고 해서 시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것을 제가 귀담아 들어서 딴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용택 형이었어요. 임실 형. 그 형을 제가 인정하는 건 뭔 소리에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김용택이 무명이었을 때 시를 한 편 쓰고 자려고 누우면은 부해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시를 잘 쓰는데 새끼들이 나를 안 알아보네? 그래서 부해가 나가지고 또 한 편을 쓰고 또 자려고 누웠는데 또 부해가 나. 그래서 시를 쓰고 자고 했다. 근데 왜 부해가 났냐면 실은 김용택이 시를 투고를 해요. 대표적으로는 창비한테 투고를 했는데 그 당시엔 창비가 신인 투고자한테 창비에서 시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시인들을 이를테면 활동비를 주고 수고료를 주고 고치게 해요. 고친다는 게 나쁘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시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는 개별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시인들한테. 나는 그게 창비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시영 선생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이시영 선생이 사인펜으로 한 거를 용택이 형이 받은 거야. 근데 그 용택이 형이 이제
아씨 그게 후배잖아. 네. 이시영 선생 49년생이고 용태경 48년생이에요. 자기도 어리잖아. 근데 지도를 받는 거야 본인이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부해가 정말 전라도에서 북도에서 부해가 났다고 그러면 엄청 화난 거거든요. 부해가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 쓰고쓰고 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정한 거예요. 나는 저기서 내가 보내서 저들이 나한테 인사하게끔 고맙다. 그게 이제 섬진강으로 인사 받았어요. 실제로 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두 사람한테 제가 듣고 저도 이런 거는 정말 반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목표를 세우고 정로기처럼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안 했더니 제가 나를 여기 안 부른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청탁을 이렇게 일찍 받은 적이 없어요. 맨날 좀 천천히 받는데 굉장히 작년에 했을 거예요. 작년에 형 그 7월 9일 날 와.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7월 9일이면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준비를 엄청 해야 되나 봐. 그렇잖아요. 이게 청탁을 1년 전에 하는 거는 1년 동안도 준비해갖고 오라는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살짝 쫑기도 해가지고 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저도 어디 가면 그래도 말빨이 좀 통하는데 향유에서 하는 거는 뭔가 다른 갭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별로더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저는 저 친구가 뭐라 하냐면 특강이라고 특강. 특강의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혼자 떠들려면 죽었구나 이게. 준비했다가 종영이 형한테 물어보니까 재밌었어. 근데 종영이 형이 재미있게는 안 하는데. 종영이 형이 먹혔다는 거잖아요. 좀 진행을 잘했나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제 친구인데 김희정이 여기 왔다 갔잖아요. 김희정이 말도 세고 좀 김희정이도 여기 왔다 가는데 그래서 이정이가 갈 정도면 마음을 푹 먹고 그랬는데 저 친구가 어제 통화했어. 어제 전화했지. 그제 했나? 5분 내에 가는 거. 그제 했나 보다. 그제 했는데 이렇게 대답으로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을 정말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제가 준비한 이런 게 한 3개 있거든요. 그 버전에 따라서 달리하고. A 버전, B 버전, C 버전. 근데 그거 다 안 하고 요거만 달랑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떠들고 그래도 뭔가 문학적으로 한마디 빵 쳐야 될 것 같으면 읽으려고. 제목이 읽어주세요. 제목이 뭐냐면 시의 본향에 이르기 위하여. 제목 그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많이 쓰는 언어는 중에 하지만 나만이 겪은 단 하나의 통증이 건드린 무의식 곧 자연의 심연에 전유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한 속에 다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진단해드렸는데 이렇게 끝내려고 이게 막 떠드는 얘기 요걸 하나 싹 해주면 대충 그래도 마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 없이도 잘 여러분과 놀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